교과목명은 공중보건학입니다. 앞 수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 및 노인보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민경입니다. 가족 및 노인보건입니다. 모자보건법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고요. 모자보건의 대상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유기간의 모성 그쵸? 그 다음에 취약 전 6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자보건의 3대 목표는 산전보호관리, 산용보호관리, 분만보호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산전, 산용, 분만 보호관리입니다. 모자보건 수준 지표는 출생률과 사망률 그리고 신생아 4주 이내의 아기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한 달 이내 신생아고요. 신생아 사망률 그 다음에 영아는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의 아가를 이제 영아라고 합니다. 영아 사망률 그 다음 보상 사망 모성 사망률까지 해서 모자보건은 모성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보건 분야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성 사망의 중요 질병과 이상을 보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이죠. 이거는 임신 중독증, 자궁의 임신, 유산, 조산, 사산 그리고 산후 출혈로 이제 일단 나와 있습니다. 모성 사망은 임신 8개월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위험하죠. 부종과 단백뇨, 고혈압의 3대 증세가 발생합니다. 부종, 몸이 붓고요. 단백뇨가 뿌옇게 나오고 고혈압의 3대 증세가 발생하고 임산부 사망의 최대 원인이자 유산, 조산, 사산 등의 주요 원인이다. 임신 중독증은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압니다. 자궁의 임신입니다. 난관 임신으로 난소 및 복강 임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균성 및 결핵성 난관염과 인공유산 후의 염증 등의 원인으로 자궁에 임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신을 이제 인공유산을 하게 되면 아기 낳았을 때처럼 그렇게 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유착이 돼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임신이 돼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산, 조산, 사산입니다. 유산은 28주 임신 28주 이전의 분만입니다. 7개월 그건 28주고요. 그 다음에 조산 임신 28주에서 38주 사이에 분만하는 것입니다. 사산은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것입니다. 산후 출혈은 분만 후 24시간 내에 발생하는 과도한 출혈을 말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기가 일주일 전까지도 잘 논다고 했는데 가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사산돼 가지고 막 한 집안이 다 이게 완전 장례식이죠. 근데 우울해지는 거를 되게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들 하는 걸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영유아 보건입니다. 영유아 보건, 모자보건법.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그리고 영유아 보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상담, 영양지도, 예방접종 등의 방법이 필요하고요. 영유아 사망의 3대 원인이 있어요. 3대 원인이 폐렴, 장티푸스, 위병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사망 원인의 3대 원인이고요. 영유아 구분 및 주산기와 산욕기를 보면 신생아는 28일 미만 한 달 안 된 아기들을 갖다가 신생아라고 하고요.
초생화는 생후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의 아기가 초생화. 영아는 생후 1년 이내의 아이. 유아는 생후 4년 이내의 아이.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의 아이. 조산아는 2.5kg 이상의 저체중아와 임신 28주 이내에 출생한 영아를 우리가 조산아라고 합니다. 미숙아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산기는 임신 28주 이상에서 생후 7일 미만 주산기. 그 다음에 산욕기는 분만 후 6주까지 아기 낳고 6주면은 한 달 보름이죠. 그죠? 6주까지 이제 우리가 산욕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산욕기에. 그죠? 이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아기 낳기 전에 몸이 약했던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보면. 영유아기의 이제 영양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라스무스라고 하죠. 마라스무스는 출생 직후부터 영유아기의 모유나 인공 영양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비위생적인 수유로 인해서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 근육이 소모되어서 뼈만 남게 되고 부종이나 지방간이 유발됩니다. 코시오카는 단백질과 무구질이 부족한 음식을 장기적으로 섭취함으로 체중이 평균보다 적어지는 거 있죠. 그거 갖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코시오카라고 합니다. 가족계획,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과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해서 이제 수태 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의 계몽 및 요약을 하는 사업을 모자보건법이라고 한다. 가족계획은 이제 원치 않는 아이의 출산을 방지하는 것이죠. 자녀 수 조절, 출산 간격 조절, 이상적인 가족계획, 모자의 건강도모, 출산 자녀의 양육, 가정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계획은 가족계획 시 고려사항이라 하면 결혼, 초산 연령, 그리고 이제 자녀 수, 출산 횟수, 출산 간격, 육아 계획, 국민 경제, 인구 조절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는 1946년 설립되어서 모자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건입니다. 연령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건강 유지, 의료 보장, 사회 보장, 부양, 소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그리고 노인 보건의 목적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합한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체적 기능 상태를 활발히 한다. 노인에게 적합한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상태 하락,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유지한다.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다들 이제 정년 퇴임하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외모를 보던가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정말로 노인 같지 않은 노인들이세요. 나이로는 이제 뭐 노인 무슨 노령연금 받는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너무 40대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죠. 영양 상태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스타일링들도 굉장히 젊게 하고 다니셔서 젊어 보이시는 건지 원래 이게 영양 상태가 좋아서 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나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지금 교육의 수준이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신 분들도 있고요. 60대라도. 그리고 이제 전혀 이제 키오스크 정도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생활에서 생활 방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디지털 튜터라는
이제 직업도 생겼고, 지금은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건강하신 분과 건강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신 분과 아닌 분, 거기에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위 연령이 지금 이제 28세 정도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중위 연령이 이제 46세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죠? 중간 나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노령화의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빈곤 문제, 핵가족화의 인구 도시화로 인해서 노인의 단독 세대가 발생하는 빈곤 문제를 얘기합니다. 의료 대책 문제입니다. 노인 보건 의료 대책 미비로 인해서 노인의 건강 문제는 노인 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보장 정책의 미비입니다. 노년기 일상생활의 능력의 저하를 고려해서 노인에 맞게 설계된 노인주택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도 한 분 주변에 계신 분은 3층에 사시는 거예요. 넓은 집에서 혼자서 3층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냐 하시니까 뭐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렇고 1층으로 내려오시면 모르겠는데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렇게 사신다는 건 좀 불안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가 활용 기회를 제한한다. 노후의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죠. 산업보건의 개념입니다. 산업보건은 모든 산업장의 근로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높은 작업 능률을 유지하면서 오래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 방법 및 생활 조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산업보건은 요거를 근로자의 근로 방법 및 생활 조건을 어떻게 관리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자 기술이다. 이게 산업보건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산업보건의 목표라고 하면 1950년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산업보건 합동위원회의 정의에서 산업보건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지를 최고 한도로 유지 증진시키기, 사업장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해 요인에 기인한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합리적인 노동 조건을 선정함으로써 건강 유지 도모하기, 정신적, 육체적 적성에 맞는 직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사고 예방하기, 작업 능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이렇게 해갖고 목표 5가지입니다. 산업보건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소년 및 여성 근로자의 보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하는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채용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기별 재해 발생을 보면 계절별로 여름이죠. 지금쯤이겠네요. 지금이 7월 중순이니까 7월과 9월, 겨울 12월과 2월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간별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또 많이 발생하고요. 통계상 토요일에는 감소합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에는 업무 시작 약 3시간, 3시간 정도 경과 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업무 시작 약 2시간 경과 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 시작하고 2시간 경과 후에 딱 졸릴 시간이네요. 그죠?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안전 보건법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에 따른 직업병 한번 볼게요. 우리 고열 환경, 그러니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막 35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온도들이.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경련이나 열사병이나 열쇠역증, 열탈후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저온으로 인해서는 참호조겸, 동상, 동창 같은 게 있습니다. 고압 환경에서는 이상기압으로 인한 압력이 높은 그런 고압 환경에서 잠안병 있죠. 우리가 그거 얘기했죠. 잠수부들, 바닷속에 잠수하는 분들이 고압 환경에 좀 처할 수 있다. 저압 환경은 고산병입니다. 이상 저압으로 인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이제 고산병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산소 모자라 그래서 조명 불량으로 안정, 피로, 근시, 안구, 진탕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으로 인한 작업성 난청, 그리고 분진 있죠.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진은 이제 먼지 인해로 인해서 석탄 캐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겼던 진폐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황사도 있고 먼지들이 많죠. 그리고 진폐증에 대한 거, 분진은 진폐증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리규사는 규폐증이고요. 성면폐증은 성면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활석으로 인한 거는 활석폐증, 그렇게 있습니다. 방사선은 조혈기능 장애를 가지고 오고요. 피부 점막의 궤양과 암 형성을 하고요. 생식기 장애, 백내장을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자외선 및 적외선으로는 피부 그리고 눈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납으로는 이제 빈혈, 근육계통, 신경계통, 위경계통의 장애, 소변에서 코르포포피린이 검출되고요. 염기성 과립 적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요독증 등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은은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이죠. 언어장애, 근육경련, 두통, 구내염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크롬은 인두염과 비염, 비중격 천곡 등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의 원인 물질로 폐기종, 단백뇨, 고련화 등을 질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식품위생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것이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볼까요? 식품위생이란 식품 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부터 유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수단에 대한 위생을 말한다. 이걸 식품위생이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결이 틀려요.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위생 목적은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식품의 변질을 보겠습니다. 식품의 변질,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의 변질, 부패입니다. 부패는 단백질 성분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가 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는 형상입니다. 변폐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을 우리는 변폐라고 합니다.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분해작용을 받아서 유기산이나 알코올 등을 생성하는 현상이고요. 산패는 유지가 산화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빛깔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패된 음식들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의 위해 요소에 대해서 이제 중점 관리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입니다. 해썹이라고 하죠.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부터 68조까지 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라 요소 따르기 위한 요소와 중점관리 기준과 적용, 운영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회가 고시한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해썹의 개념은 식품 위해 요소 관리, 중점 관리 기준, 식품위생법 68조까지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하고요. 식품의 제조는 가공 공장에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입니다. 식품 제조나 가공은 식품에 혼입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식품 공급을 미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부터 보호하고 관리한다. 식중독의 개념입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증식 온도는 25도에서 37도까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름철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김밥. 예, 김밥을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즉석김밥을 드시잖아요. 즉석에서 마른 거를 그래서 먹어요.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재료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고객이 좀 몰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갖다가 뭐 하루 이틀 전에 꼭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과 이제 그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그다음에 곰팡이독으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이제 독소형이 있어요. 그리고 감염형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살모넬라증, 쥐가 소, 닭, 달걀, 분변 등에 광범위하게 이제 퍼뜨리죠. 잠복기는 이제 살모넬라증은 돼지 콜레라가 원인균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살모넬라는 인수 공통 감염병, 사람이나 돼지나 다 원인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와 발열 같은 것들이 오심, 구토도 있고요. 20시간 있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이거는 어패류 생식을 했을 때 오염된 어패류에 접촉한 도마나 칼, 행주 등에 의해서 2차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호염균에 의한 균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기는 평균 12시간이고요. 급성 위장염으로 나타납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감염된 우유, 햄, 치즈, 두부 등의 섭취로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뭐 10시간에서 30시간까지 설사, 복통, 두통이 있겠죠. 아리조나 식중독이라고도 있어요. 파충류나 가금류에
먹고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아리조나 식중독.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인데 신경독소 뉴로독신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뉴로톡신에 의해서 감염되고요. 통조림, 소시지, 밀폐된 혐기성 상태의 식품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잠복기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있습니다. 신경장애, 그리고 호흡곤란, 시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 웰치균 식중독은 육류와 가공품, 어패류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잠복기는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됩니다. 증상은 복통과 설사 있고요. 포도성구균 식중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중에 가장 많은데 이제 균에 생성되는 장독소 엔텔톡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3시간 잠복기는 포도성 규균은, 그리고 급성 위장병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독버섯, 독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이거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감자는 솔라닌. 그 다음에 보거는 테트로톡신. 그 다음에 섭족이나 대합은 섹시톡신, 그 다음에 모시족의 굴 바지락은 베네루피라는 이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독성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곰팡이독을 한번 볼게요. 곰팡이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으면 상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리 넣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이나 옥수수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고요. 시트리닌은 황변미, 그러니까 쌀에서 15% 이상의 수분 함유가 발생을 하면 이 시트리닌이라는 게 생깁니다. 파툴린은 부패된 사과나 사과 주스에 오염해서 볼 수 있는 신경통 물질입니다. 르브라톡신은 페니실륨 루브륨에 오염된 옥수수를 소나양의 사료에 이용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보툴리누스 식중독, 그 다음에 웰치균 식중독, 그죠? 그리고 포도상구균 식중독,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네. 넘어갑니다. 여기는 자연독 식중독, 식물성 자연독입니다. 자연독 식중독은 식물성 자연독, 독버섯, 무스카린, 지금 오스카린이 나왔는데 무스카린, 그 다음에 동미나리는 시키톡신, 피마자는 라신, 미추광이풀은 이제 아트로핀, 그 다음에 곰팡이독으로는 아플라톡신, 땅콩, 옥수수에서, 시트리닌은 황변미 있죠. 쌀이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쌀에서 15% 이상 수분 함유 시 발생을 한다는 거. 파블린은 부패된 사과나 사과 주스에 대해서 오염해서 볼 수 있는 신경 물질이고요. 루브라톡신은 페니실륨 튜브룸에서 오염돼서 이제 옥수수를 소나 양의 사료로 이용할 때 발생이 됩니다. 식품보존법입니다. 식품보존법은 가열법과 냉동, 냉장 있고 건조법과 자외선 살균법이 있죠. 건조법 먼저 볼까요? 식품에 함유된 수분을 감소시켜서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살균법은 자외선의 살균작용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냉동법, 냉장법이 있습니다. 냉동법은 얼려서 보존해서 식품의 변화를 줘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서 널리 이용하고, 요새는 밥들 해서 다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그죠? 냉장법은 식품을 0도에서 4도씨 사이에 이제 저온으로 보온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열법입니다. 식품에 부과된 무생물을 죽이거나 조직 내의 효소를 파괴해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미생물은 8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하고, 아포는 이제 내열성이기 때문에 120도에서 20분간 가열해야 완전 사멸됩니다. 화학적 식품 첨가법입니다. 보존법. 방부제, 식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는 독성이 없고 무색무취하고 식품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들 쓰고 계시죠? 염장법은 식염을 사용하는 용법인데, 축산 가공품 및 해산물 시장, 채소 유튜브에 이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당장법은 설탕, 진화당을 사용하고 진화등을 사용해 이제 저장하는 방법으로 잼이나 젤리나 가당, 연유, 과실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저장법으로는 낮은 산을 이용해서 세균, 곰팡이,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훈연법이라고 있죠. 햄이나 베이컨은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수지가 적은 참나무, 떡갈나무 등을 불연소 연조시켜서 연기를 내고 그 연기에 그을려서 미생물적 발육을 억제하는, 고수분 억제하고 수분을 이제 건조해서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저장법은 낮은 산을 이용해서 세균, 곰팡이,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고요. 당장법은 뭐냐면 전화당을 사용해서 저장하는데 이제 잼이나 젤리, 가당, 연유, 과실 등을 합니다. 염장법입니다. 염장법은 고농도의 식염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축산 가공 및 해산물의 저장, 채소, 유류에 열리 사용하고 있습니다.